오늘 이야기는 베네수엘라도 이란도 아닌 우리나라의 언론 왜곡에서 시작된 논쟁이다. 출발점은 2026년 1월 4일이다. 이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다. 논평의 요지는 명확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돈풀기,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누적되며 내부에서 붕괴됐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국내 정치에 대한 경고였다. 중요한 건 이 논평 어디에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나 미국의 주권 침탈을 정당화하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다. 비판의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네수엘라 내부 독재의 축적 구조였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26년 1월 5일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다. 미디어 오늘을 비롯한 좌파 언론은 이 논평을 미국의 마두로 체포, 즉 미국의 주권 침탈 행위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옹호한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논점은 완전히 이동한다. 국힘이 말한 독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사라지고 미국의 주권 침탈이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만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이 즉각 반응한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들은 국힘이 국제정세를 악용했다, 미국의 주권 침탈을 옹호했다, 국민을 협박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하지만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힘은 주권 침탈을 옹호한 적도 없고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논점 바꿔치기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힘은 베네수엘라가 왜 독재 국가가 됐는지를 말했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그 말을 미국의 주권 침탈을 지지한 것처럼 바꿔버렸다. 이 왜곡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논리는 그대로 이란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26세 청년 에르판 솔타니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확인된 사망자만 수백 명, 일부 추산에선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여기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논리대로 외부 국가가 개입하면 그건 주권 침탈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구분해야 한다.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 주권 침탈이라는 강한 언어로 모든 외부 문제 제기와 연대를 봉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논리는 낯설지 않다. 좌파 진영과 좌파 언론은 5.18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방관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알고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 역시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묻게 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주권 침탈을 이유로 외부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5.18에서는 왜 개입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묻고 지금 이란에서의 수천 명의 죽음 앞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남는 건 이것뿐이다. 옳고 그름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폭력, 같은 학살 앞에서도 누가 가해자인지 어느 진영인지에 따라 분노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건 인권도 주권도 아닌 편 가르기일 뿐이다. 이 문제의식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풍자하며 인권을 말하면서 이란의 자유투쟁에 대한 학살에는 침묵한다면 그 정체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일론 머스크는 단 한 단어만 남겼다. 트루. 그리고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이란의 독재는 주권이라는 이름, 그리고 주권 침탈이라는 단어가 만든 침묵 속에서 아무 제동 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란 국민들은 독재 권력이 휘두르는 총칼 앞에서 쓰러져 갈 뿐이다. 주권을 말하는 것과 주권 침탈이라는 언어로 모든 외부의 문제 제기와 연대를 차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과거 진보 진영이 말해왔던 인권과 연대의 논리가
도달한 지점인지 이제는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